네, 미래 예측 전망 컨설팅 전문 기업 리소페 이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우리가 흔히 미래학이라고 부르는 그 미래 연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또 기업 내부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 네네. 예측 실행가라는 닉네임으로도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강의를 진행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벌써 지난달이죠. 10월 18일 울산시청에서 그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 울산대학교 내 그 공장형 실험동 안에 약 200평 규모의 그 센터를 짓고 있는 건데요. 네. 당일 그 사업 설명회에서는 그 어떤 뭐 지원 사업이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와서 그 울산 지역의 중소 중견 제조 관계자분들과 또 디자인 전문 기업과 협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네. 저는 당일 울산시의 요청으로 특별히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울산의 전통 제조 산업과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울산이 끌어갈 그 미래형 스마트 산단 이 융합 비전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그렇군요. 이 강의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이순영 대표님을 두고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에게 미래 통찰력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분이시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던데요. 어떻게 미래 예측 실행가가 되셨나요? 저는 이제 뭐 초기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네,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그 트렌드라는 걸 처음 만든 회사를 제가 취직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기업 미래 예측가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네. 그 마리 프랑스 스랄타라는 그분에게 이제 미래 전략 기술과 예측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업종에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울산에도 곳곳에서 문을 닫은 가게들로 막 횡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의 물결을 타고 성장한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그게 또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 자체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성공한 기업들을 어떤 성공 사례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 미래 연구자들이 그 주목하는 그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거는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환이 됐다는 점,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해오던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미래의 기술은 어떤 식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그래서 방향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미래의 어떤 그런 과학 기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빅데이터 네.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일상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감, 건강, 안전, 공유, 지속 가능,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술보다 가속화하기를 바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그 기점이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그 BC와 AD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가 워낙 큰 영향을 주면서 지나가다 보니 이제 이런 경제 쪽이나 이런 세계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 BC 그리고 코로나 이후 AC로 이제는 세계 역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불과 3년 전인데, 그 당시 그 산업사회에는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이런 것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그러한 어떤 트렌드를 좀 두 가지 반응을 했었는데, 한 부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런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다른 한 부류는 오히려 좀 두려워하시고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경험하고 상상했던 그런 미래는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중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주제로 나오는 많은 영화 시나리오들을 보게 됐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영상 시각화를 통해서 뭐 대중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특정 미래에 대한 어떤 잔상을 많이 남겨주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 이러는 것을 막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을 보면서 급기야, 미래는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과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부의 척도를 가지게 되겠구나 라고 상상하게 된 거고, 결국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는 변화의 소용돌이고 있고 불안 그 자체고, 그 사람들은 디지털 문맹에 들어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나 미래에 누구보다 잘 적응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미래가 장밋빛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그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면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결과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미래는 없어지는 그런 직업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 생기는 것들이 아주 많은 게 미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미래에 사라지는 것들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들은 결국 사회 구성의 그 시스템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미래에 새로 발생되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기술만 추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바라는 것이 막 생기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뭔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좀 힘든 시기를 거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반성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커지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질문의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네. 그 코로나의 물결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그 가져온다라는 것은 그 특정 기간 동안의 어떤 규제와 억압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 부분의 비즈니스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사업이 성장한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부분, 아니면 위생, 네. 안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공유 플랫폼 사업자들, 네. 그리고 결제를 도와주는 결제 시스템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성공을 하고 사업이 네. 확장이 되셨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일단 1차원적인 그런 현상을 보면 네. 이렇게 갑자기 억압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터지는 것을 우리가 펜트업 효과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폭발되는 현상.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순간 극대화가 되는 거지만, 이게 코로나가 지난 우리 이런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는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시적인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코로나가 지난 엔데믹 시대는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이제 엔데믹 시대는 갑작스럽게 성공하거나 뭐 대박이 터지는 네.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보기가 힘들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그 뉴노멀이라고 하는 네. 저성장 경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이것들이 좀 더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추구가 되고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주요 가치관은 치유, 케어, 가족, 행복, 이런 것들로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전반의 기업에서는 이런 트렌드를 웰리스 라이프 트렌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이 웰리스 라이프의 그 성장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MZ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급변하는 사회 전반의 이 키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 트렌드는 바로 공유 경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MZ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좀 있어요. 사실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 MZ세대의 연령대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소득률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자체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쳐지는데요. 네. 이 동시에 MZ세대는 소통을 가장 잘하는 세대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MZ세대가 자신들 세대가 아닌 윗세대들을 설득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종종 기업들이 MZ세대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MZ세대들은 약간 그 마케팅에 잘 반응하지 않은 X세대들을 아주 쉽게 설득하고요. 네. 또 이 MZ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그 베이비 부머, 그들의 지갑을 아주 쉽게 여는 세대라고도 우리가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네. 몰랐어요. 왜 X세대는 마케팅이 먹히질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도 X세대인데요. 네. X세대는 우리가 흔히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부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백화점에 세일을 한다. 막 뛰어가서 자기 옷은 안 사고 부모님 옷 사고 아이들 아이 옷 옷 사고 사고. 예예 아이, 좀 그런 세대가 슬프다. X세대. 네. 예예예. 그래서 X세대는 마케팅에 절대 그 약하지 않아요. 뭔가 기업이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면 네. 안 삽니다. 절대 안 사고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죠.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X세대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마지막. 약간 슬프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X세대는 가고 뉴노멀 시대, MZ세대가 주도권을 잡게 될 텐데요. 2022년과 2023년 산업과 사회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이 MZ세대, 그들의 핵심 가치는 뭔가요? 저는 그것을 이제 뭐 다양화, 다각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마치 게임 체인저처럼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세상을 원 클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오히려 한 번에 급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은 생각보다 진보주의자들도 아니고 혁신가들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MZ세대들의 특징을 저희가 인구통계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네. 그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재활용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강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음.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더 뭐 다각화한다든지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뭐 리밸류 시키는 그런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런 미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2023년에 그 MZ세대를 통한 지배적인 트렌드는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기준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MZ세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된다라고들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시급한 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네요. 다각도를 생각해보고 빨리 업데이트하고 또 리밸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 예측 전망 컨설팅 전문가로서 우리 울산의 미래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나요? 지난번 그 10월 18일 날 제가 울산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사업 설명회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울산은 그 소재 제조와 뿌리 산업 그리고 그 디자인 제조 융합이 좀 더 함께 비전을 갖고 성장하는 그 선행 제조 산업이라는 것을 저는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에서는 제조가 가장 혁신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네. 최근 그 해외 스타트업들의 어떤 동향을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기존에는 그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고 스타트업을 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소재 개발 쪽으로 많이 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버섯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버섯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친구들이 버섯을 가지고 가죽도 만들고 생분해가 되는 포장도 만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버섯을 그 윗부분,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버섯 가죽이라고 하는 비건 가죽을 실제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버섯 밑에 그 흙이 좀 달린 부분들을 우리가 균사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정한 온도와 습도만 맞춰주면 이 균사체가 마구 잘 자라요. 한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자라는데 이런 균사체가 포장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포장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내용물이 있고 포장 네. 박스에다 넣어야 되고 그 네네. 박스를 또 싸는 포장지가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버섯은 그 처음부터 이런 그 프레임의 안에다가 그 제품을 집어넣고 균사체를 뿌려줘요. 네.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얘가 3, 4일 만에 그 제품을 다 감싸면서 어머. 이제 어떤 포장 역할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서 손으로 그냥 뜯어내면서 버리면 땅에서 또 생분해가 되고 네. 또 토양에 양분이 되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아주 좋은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와, 진짜 놀라운데요. 일단 너무 재밌고 기발하고 선순환적으로 환경까지 생각하니까 MZ 세대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MZ 세대들이 그 주도가 돼서 네. 이런 뭔가 이런 우리가 참 바이오 팩처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네. 뭔가 바이오 공학적인 차원을 연구를 해서 좀 더 환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해서 이 스타트업 안에를 이게 구조를 들여다보면 네. 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이런 친구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너무 저는 그 신선하다고 할까요? 이 미래의 아, 통찰력을 통해서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울산에 재현을 좀 해보신다면요? 어떤 걸 좀 음, 재현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울산에 제가 이번 사업 때문에 한 세네 번 내려갔었거든요. 네. 내려가고 저희 팀들하고 이제 이런 울산의 전통 산업부터 시작해서 좀 서칭도 많이 해보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말 제가 제대로 된 재원을 하려면 그 울산 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저도 제대로 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은 울산의 그 제조 산업에 계시는 그 인력, 그러니까 일하시는 그런 대표님이나 네. 실무자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의 역량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역량 강화를 도와드릴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하는 지식정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제조 산업도 뭔가 이런 특허 출원이나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그 자산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미래 예측 전망 컨설팅 전문가에게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는데요. 울산은 지난 60년 동안 사실 제조업 도시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조 중심 산업만으로는 울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울산의 미래 먹거리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의 교육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일방적인 뭐 강의하고 교육받고 이런 교육보다는 네, 좀 더 좀 맞춤식 그리고 상호 연결된 인터랙티브한 교육.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하는 그런 대기업의 선행팀들을 제가 교육하는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대기업이나 이런 중견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좋은 고질의 정보, 그러니까 빠른 정보를 그 안에 있는 그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재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소재를 보여주고 네, 그 소재를 분해하고 만지고 그 해외 기업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울산은 네,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제 좀 선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선행학습하듯이 네.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나 정부처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좀 더 잘 좀 제공하고 네. 이런 교육 운영이나 관리 방안을 좀 체계화를 시켜서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미래 사회에 이런 제조나 이런 산업 단지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울산을 보면은 벨기에 브뤼셀이 생각이 나요. 왜요? 그 브뤼셀은 굉장히 작은 수도고 유럽에서 벨기에는 또 작은 나라인데 이
브뤼셀은 꼭 울산처럼 그 철강 자원이 많습니다. 네. 그 제조업이 많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뤼셀이 유럽 연합 본부를 갖고 그 안에서 혁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전을 하고 또 미래학 협회가 매년 그곳에서 열리면서 이 유럽의 전체 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울산도 네. 앞으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뭔가 이런 혁신이 상식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멋진 말입니다. 낙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또 투자함으로써 혁신이 상식이 되는 울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래 예측 실행가 이순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